청나라 노예로 팔렸으니 이제 볼일 없겠소 부인. 이제 내가 안방마님인가? 안녕하세요. 오늘도 청청야담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보, 이 배에서 잘 지내시오. 갈매기 울음소리만 가득한 서해 바다, 파도가 거친 청나라 상선 갑판 위에 한 여인이 포대기째 내던져졌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전신불수의 몸이었지요. 꽃다운 나이의 시집와 남편의 출세를 위해 밤낮 없이 헌신했습니다. 중국말을 가르치고 외교 문서를 대신 번역하고 남자들도 하기 힘든 뒷바라지를 다하다 쓰러졌건만 남편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지요. 친정이 망하자 남편은 아내를 청나라 상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죄인의 딸을 아내로 두면 내 벼슬길이 끝장이요. 당신이 가르쳐준 말로 당신을 팔았으니 원망하지 마시오. 갑판 위에 버려진 여인은 멀어지는 조선 땅을 바라보며 통곡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꼼짝도 못하던 여인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더니 조선을 향해 나직이 중얼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두고 보거라.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것이니. 시어머니조차 우리 집 복덩어리라 자랑하던 며느리가 대체 왜 청나라 상선에 팔려간 걸까요?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떻게 살아 돌아와 남편 앞에 서찰 한 통을 꺼내 들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조선 팔도를 들썩이게 했던 기막힌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번잡한 한양 도성에서 서쪽 길을 따라 꼬박 반나절을 걸어가면 짜릿한 갯내음이 코끝을 짙게 자극하는 서해의 한 평화로운 포구 마을이 나타납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역관 이진수라는 자의 아담한 기와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수는 비록 뼈대 깊은 양반가가 아닌 중인 출신의 사내였으나 젊은 시절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문에 매진하여 청나라 말을 귀신같이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나라의 외교를 관장하는 사역원 관리들의 굳건한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지요. 그는 사시사철 소박한 무명 두루마기 한 벌에 거친 집신 한 켤레로 버티며 검소하게 살았지만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고자 하는 배움에 대한 탐욕만큼은 내로라 하는 사대부 명문가 양반들 못지않게 깊고 뜨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학구열을 하나뿐인 핏줄인 외동딸 서연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주어 매일같이 딸을 무릎 앞에 앉히고 천자문부터 시작하여 온갖 글과 학문을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그렇기에 이씨 집안의 넓은 대청마루에는 사계절 내내 짙고 향긋한 먹물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고요한 밤이 찾아올 때면 아버지 이진수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읍조리는 운치 있는 한시 소리가 마당의 장독대를 훌쩍 넘어 담장 밖 골목길까지 잔잔하게 흘러나가곤 했습니다. 서연이 20살 성인이 되던 해의 겨울은 늙은 촌장조차 평생 처음 겪어본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로 유난히도 매섭고 혹독했습니다. 동지 금음께 무렵 사람들이 곤히 잠든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온통 순백으로 하얗게 덮어버린 거대한 한방눈이 쏟아져 내렸고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칼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매달린 굵은 고드름을 거칠게 흔들어대며 쩡쩡 우는 소리를 내던 매서운 날이었지요. 그날 스물이 된 서연은 집안에 필요한 물건을 구하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두꺼운 소못을 여민 채 저작거리로 나섰다가 좁은 골목 어귀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인적 드문 허름한 담장과 담장 사이의 좁은 틈바구니에 누군가 아주 작은 형체를 한 채 마치 추위에 떠는 가엾은 새끼 고양이처럼 둥글게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 가까이 다가가 살펴본 서연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작 8살 남짓되어 보이는 어린 계집아이였던 것입니다. 아이의 행색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다해져서 덜렁거리는 얇은 삼배 적삼 사이로는 제대로 먹지 못해 앙상하게 마른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 보였고 이미 파랗게 질려버린 작은 입술은 생기를 잃고 벌써 차갑게 굳어가기 시작한 위급한 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린 것의 얼어붙은 품속에는 채 반도 짜지 못한 거친 바느질감이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두 손에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가, 정신 좀 차려보려. 서연은 얼음장 같은 아이의 뺨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서연이 애타는 목소리로 부르며 아이의 꽁꽁 엄보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자 사경을 헤매던 아이가 아주 희미하게 파르르 떨며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쏟아지는 눈보라 속에서 서연을 바라보는 그 아이의 눈빛이 어찌나 투명하고 맑으면서도 뼛속 깊이 슬프게 빛나던지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 아프게 저며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솜저고리를 훌렁 벗어 아이의 앙상한 몸을 단단히 감싸 안고는 눈을 뜰 수조차 없이 몰아치는 것엔 눈보라를 온몸으로 뚫고 미친 듯이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뉘어놓고 한참을 간호한 끝에 기력을 차린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옥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사연은 기구했습니다. 본래 어느 대갓집의 행랑채에서 머물며 바느질을 업으로 삼던 안하계 밑에서 허드레실과 심부름을 하며 근근히 밥술을 얻어먹고 지냈다 하였지요. 그런데 자신을 유일하게 거두어주던 그 바느질. 안하기 불과 한 달 전 몹쓸 병에 걸려 급작스레 세상을 떠나버리자 하루아침에 오갈 곳이 없어진 어린 옥부는 차가운 저작거리로 쫓겨나 정처 없이 떠돌며 구걸하던 참이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서연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부엌으로 달려가 커다란 가마솥에 맑은 물과 쌀을 듬뿍 안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궁이에 장작불이 타오르며 보글보글 흰 죽이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는 구수하고 따스한 김이 부엌 안을 모락모락 채우며 피어올랐지요. 서연이 이가 빠진 사발에 따뜻한 죽을 한가득 퍼서 옥분의 파란 입술에 조심스레 갖다 대어주자 허겁지겁 죽을 삼키던 옥분이 마침내 기운을 차리고 서연을 향해 처음으로 입을 열어 애원했습니다. 아씨,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발 저를 내치지 마시고 거두어 주세요. 시키시는 바느질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무엇이든 잘할 수 있습니다. 죽다 살아난 아이의 그 애처로운 목소리가 마치 거센 겨울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마른 갈대처럼 가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절박한 호소를 들은 서연은 도저히 이 어린 아이를 다시 그 지옥 같은 차가운 눈구덩이 속으로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 이진수는 신혼도 모르는 남의 집 아이를 함부로 들이는 것에 대해 곤란한 기색을 보이며 난색을 표했으나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이를 살리겠다는 딸. 서연의 끈질긴 간청에 못 이겨 결국 옥분을 집안에 거두어 주기로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내 어미가 이 모습을 보았어도 살아계셨으면 필시 너와 같이 그리 가여운 아이를 거두었을 게다. 이진수는 자신을 닮아 심성이 고운 딸의 어깨를 크고 투박한 손으로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칭찬 섞인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바로 그 운명적인 날부터 어린 옥부는 이 씨 집의 따뜻한 부엌 한켠에 자리를 잡고 지내게 되었지요. 서연은 장에서 질 좋은 천을 끊어와 옥분의 몸집에 꼭 맞는 깔끔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손수 지어 입히고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밤마다 아이를 방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따뜻한 이불 속에 푹 안고 재워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비록 같은 부모의 피를 나눈 핏줄은 아니었으나 세상 그 어느 친자매보다도 다정하고 애틋하게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아내리며 마침내 따사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 씨 집안 뒷마당에 심어둔 오래된 살구나무에 연분홍빛 살구꽃이 눈이 부시도록 흐드러지게 피어날 무렵 20살 고운 태가 흐르는 서연에게 번듯한 혼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혼담의 상대는 아버지와 같은 사역원에 소속되어 있는 전도유망한 젊은 관리 박한결이라는 사내였습니다. 박씨 집안은 본래 대대로 소가에 급제하여 명성을 떨치던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었으나 할아버지 대에 이르러 당파 싸움에 휘말려 크게 몰락하는 바람에 지금은 껍데기뿐인 양반의 이름표만 남은 처량한 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6이 된 청년 한결은 학문이 매우 깊고 영특하여 한양 도성에까지 그 뛰어난 재주가 소문이 자자한 수재 중의 수재였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몰락한 양반인 한결 측이 이진수가 가진 탁월한 중국어 실력과 사역원, 내의 탄탄한 인맥을 은근히 탐내어 자신들의 부족한 배경을 채우고자 이 혼인을 서두른다는 뼈있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으나 평생 집안에서 글만 읽고 자란 순진한 서연의 귀에까지 그 세속적인 소문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혼례를 딱 열흘 앞둔 달 밝은 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진수가 평소와 달리 몹시 굳은 표정으로 딸 서연을 조용히 안방으로 불렀지요. 호롱불 심지가 지직지직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고 부드러운 불빛이 방 안의 공기를 은은하고도 엄숙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진수는 방 한구석에 놓인 오래된 오동나무 반다지 앞에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앉더니 깊은 숨을 내쉬며 무거운 뚜껑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와 함께 수십 년 묵은 오래된 나무의 알싸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이진수는 반다지 안쪽 가장 으슥하고 깊숙한 곳을 더듬어 빛바랜 낡은 비단 보자기 하나를 소중하게 꺼내 들었습니다. 서연아, 이리 조금 더 가까이 오너라. 서연이 옷깃을 여미며 아버지의 곁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굳은 살이 베인 이진수의 투박한 손이 비단 보자기의 매듭을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풀어나갔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단이 사르르 벗겨지자 그 안에서 영롱하고 붉은 빛이 신비롭게 감도는 커다란 산호놀이개가 찬란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잘 보아라. 이것은 나를 낳아주신 내 어미, 즉 내 할머니의 소중한 유품이다.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주 귀하고 영험한 것이지. 항상 태산처럼 든든하던 이진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내 깊게 주름진 그의 늙은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히더니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내 어미가 평생토록 제 목숨보다 끔찍이 아끼고 품었던 것인데 이제 내가 시집을 가니 내가 지니도록 하거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디서 무슨 억울하거나 험한 일이 생기더라도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놀이개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서연은 아버지의 비장한 당부에 가슴이 먹먹해져 두 손을 공손히 모아 엎드려 절을 한 뒤 그 놀이개를 정성껏 받아들었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에서 붉은 산호가 마치 살아 숨쉬는 심장처럼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눈물이 스민 그 놀이개를 자신의 가슴팍에 꼭 품으며 평생 간직하리라 굳게 다짐했지요. 마침내 4월 초파일 만물이 생동하는 홀레날의 밝은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축복이라도 하듯 하늘에는 먹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고 봄의 따사로운 볕이 마당 위로 곱게 내리쬐었지요. 서연은 어머니가 남겨둔 다홍색의 화려한 원삼을 단정하게 걸쳐 입고 머리 위에는 화사한 족두리를 얹어 썼습니다. 청동 거울 앞에 다소곳이 앉아 붉은 연지곤지를 양볼과 이마에 정성스레 찍어 바르며 신부의 자태를 뽐내었지요. 왁자지껄한 대문 밖에는 서연을 태우고 갈 화려한 꽃가마가 하인들과 함께 대령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가마 곁을 초조하게 서성이던 옥분이 커다란 두 눈에 눈물을 그렁거리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씨를 두고 저 혼자 어찌 남습니까? 제발 저도 아씨를 모시고 시댁으로 같이 따라가면 안 되옵니까? 옥분의 애처로운 부름에 서연이 가마의 화려한 발을 살짝 걷어 올리고는 밖으로 손을 뻗어 옥분의 차가운 손을 덥석 맞잡았습니다. 울지 말거라. 그래, 짐을 챙겨 함께 가자꾸나. 눈보라 속에서 널 거둔 날부터 우린 하나였다.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 없는 내가 없으면 홀로 어찌 모진 세상을 살겠니? 서연의 그 따뜻한 허락에 불안에 떨던 옥분의 작은 얼굴에 그제야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피를 나누지 않은 두 자매는 굳게 손을 맞잡은 채 미지의 험난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박씨 집안의 거대한 소슬대문을 함께 들어서게 되었지요. 몰락한 양반가에서의 혼인 생활은 결코 녹록지 않았으나 서연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시댁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꾸려나가며 지아비인 한결의 출세를 위한 뒷바라지를 헌신적으로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동네의 첫 닭이 회를 치며 채 울기도 전인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일어나 매운 연기를 마셔가며 차가운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지었고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이 되면 등잔불 심지를 도두어가며 남편 한결이 사역원에서 청나라 사신들과 머리를 맞대고 나누어야 할 복잡하고 막중한 외교 문서들을 손수 번역해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결이 어려운 청나라 관아의 성조나 발음을 헷갈려 틀릴 때마다 서연은 아버지를 닮은 부드럽고 차분한 음성으로 정확한 발음을 짚어주며 바로잡아 주었지요. 책상에 앉아 어깨 너머로 들려오는 서연의 맑은 목소리를 따라 문장을 소리내어 읽던 한결의 입가에는 아내의 탁월한 재주에 감탄하는 흡족하고도 오만한 미소가 슬며시 번지곤 했습니다. 부인 모두 당신의 훌륭한 내조 덕에 이번 청나라 사신들과의 껄끄러운 접대가 아주 순탄히 끝났소. 깐깐하기로 소문난 사역원 대감께서도 내 유창해진 중국어 실력을 면전에서 크게 칭찬하시며 치하하셨다고. 집으로 돌아온 한결의 득의양양한 말에 서연은 피곤함도 잊은 채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수줍게 웃어 보였습니다. 비록 남편의 그 달콤한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애정어린 감사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이득을 위한 관례적인 거칠애의 치사일 뿐인지를 정확히 가늠하고 꿰뚫어 보기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서연의 마음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곱고 여렸던 까닭이었지요. 부부의 겉보기엔 평온한 일상 속에서 어느덧 싹이 트던 봄이 지나고 자결하던 여름이 꺾여 쓸쓸한 가을이 깊어질 무렵 서연의 피나는 내조에 힘입어 한결이 드디어 고대하던 사역원의 주사 자리에 당당히 오르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승진을 축하하는 그날 밤
박씨 집안의 너른 마당에는 오랜만에 고기와 술이 풍성하게 올라간 작은 술상이 흥겹게 차려졌지요. 달빛 아래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시어머니 임씨가 전에 없이 아주 흐뭇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띤 채 며느리 서연을 바라보며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복도 많지. 어쩌다 우리 집안에 너 같은 귀한 복덩어리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더니 수년째 만년 말다니던 내 아들이 드디어 하늘로 날아오를 튼튼한 날개를 달았구나. 하지만 입으로는 칭찬을 늘어놓으면서도 탐욕에 찌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며느리 서연이 입고 있는 귀한 비단 치마의 결을 탐욕스럽게 훑고 그녀의 머리에 꽂힌 값비싼 은비녀의 노골적으로 머물 때면 그 번뜩이는 눈빛 속에 실린 감정이 진정 며느리를 향한 따뜻한 정인지 아니면 그저 친정의 재물을 탐내는 추악한 탐욕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만큼 섬뜩한 기운이 묻어나왔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온갖 눈칫밥을 먹으며 자라온 영특한 옥부는 행랑채 그늘에 숨어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미묘하고 기이한 일들을 말없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마다 남편 한결이 서재에 수상한 객들을 끌어들여 은밀하게 나눈 알 수 없는 밀담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사랑채 처마 밑에서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수군거리며 엿들은 불길한 귀옛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차곡차곡 모여 어린 옥분의 마음속 깊은 서랍 안에 켜켜이 의심이라는 이름으로 쌓여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달빛조차 숨어버린 어두운 밤, 청소를 하러 들어갔던 옥부는 우연히 한결의 서재에서 소름 끼치는 물건 하나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한결과 교류가 잦던 권력가 류판서 댁의 하인이 몰래 다녀간 후 그들과 주고받은 핏빛 수결이 찍힌 수상한 서찰 한 통이 한결의 책상 깊숙한 서랍, 바닥에 이중으로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비록 그를 배우지 못해 그 복잡한 한자들의 내용을 읽어낼 수는 없었으나 피비린내 나는 모이가 담긴 듯한 그 서찰에서 뿜어져 나오는 몹시 음험하고 불길한 기운만큼은 옥분에 여리고 어린 가슴 위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묵직하게 내려앉아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빗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살을 애는 찬바람이 다시 불어오던 그의 겨울, 평화롭던 서연의 친정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청렴하기로 소문난 아버지 이진수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의금부 포졸들에게 포승줄에 묶인 채 대역 죄인으로 끌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올가맨 끔찍한 혐의는 놀랍게도 청나라와의 대규모 밀무역에 깊숙이 가담했다는 국가적 중죄였습니다. 나라의 관인인 공문서에 몰래 관인 도장을 위조하여 찍고 나라에서 엄격하게 수출을 금지하고 있던 귀한 인삼과 최상급의 생사를 수년에 걸쳐 은밀히 청나라 상인들에게 막대한 은전을 받고 빼돌렸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서연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번뜩이는 직감으로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평생토록 뇌물 하나 받지 않고 청렴과 결백을 가온으로 삼아 가난마저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온 대쪽 같은 아버지가 결코 나라를 배신하는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지를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필시 누군가 악의를 품고 아버지를 모함하여 파놓은 끔찍한 함정이자 조작된 누명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이끌고 당장 남편 한결이 있는 사랑채 서재로 달려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제발 문 좀 열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 아침 의금부에 영문도 모른 채 포박되어 끌려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먹물만 가까이 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악랄한 누명이 분명하니 제발 사역원의 인맥과 지위를 동원하여 아버지가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힘을 써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아내의 절절한 애원 앞에서도 한결은 손에 쥐고 있던 서차를 탁 소리나게 무심히 덮을 뿐 서연이 있는 쪽으로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서리빨같이 차갑고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리석은 소리 작작하시오. 대역 죄인으로 몰린 자와 함부로 엮였다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내 빛나는 벼슬길과 가문이 앞날이 어찌 되는지 모른단 말이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니 방에 틀어박혀 쥐 죽은 듯 가만히 있으시오. 벼락처럼 내리꽂힌 남편의 그 매정한 한마디가 어찌나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차갑고 메말랐던지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며 그 자리에 차가운 마루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 뻔했습니다. 평생을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던 든든한 기둥이자 세상의 전부였던 남편이라는 존재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순간이었지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권력의 거대한 톱니바퀴는 무자비하게 굴러갔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한 아버지 이진수가 결국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쓴 채 살아서는 돌아오기 힘들다는 조선의 가장 끄트머리 바람. 찬 먼 변방으로 처참하게 유배를 떠난다는 비통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서연은 제정신을 잃은 반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살을 애듯 차가운 눈길을 맨발로 뛰어 친정마을 어귀의 갈림길까지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저 멀리 눈보라 속에서 차가운 쇠사슬에 묶인 채 대역 죄인의 행세를 하며 목에는 커다랗고 무거운 나무칼을 쓴 늙은 아버지가 포졸들의 거친 매질에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처참한 물골로 끌려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학처럼 고고하게 빳빳이 풀을 먹인 하얀 비단 두루마기를 기품 있게 걸치던 아버지. 이진수의 야윈 몸에는 이제 피와 흙으로 얼룩진 거칠고 냄새나는 삼배 죄인복 한 벌만이 처량하게 걸쳐져 있었고 온화했던 얼굴은 모진 고초로 인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몰라보게 수척해지고 멍들어 있었지요. 서연아, 내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말거라. 내 몸은 비록 죄인이 되어 끌려가나 내 결백하고 죄가 없음을 저 높은 하늘이 굽어 살피고 아시니 제발 내 걱정은 말고 내 몸이나 잘 건사하거라. 차갑게 얼어붙은 나무칼 사이로 새어나오는 아버지의 고통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에 서연은 억장이 무너져 내려 차가운 얼음장 같은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하늘을 원망하며 대성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뼈를 애는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절뚝거리며 멀어지는 아버지의 굽은 뒷모습이 저 멀리 산모퉁이를 완전히 돌아 눈보라 속으로 영영 사라져버릴 때까지 서연은 얼어붙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엎드린 채 하염없이 피눈물만 쏟아내고 흘렸습니다. 든든한 뒷배였던 친정이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하여 풍비박산이 나버린 뒤로 서연을 대하는 시어머니. 임씨의 간악한 태도는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듯 뻔뻔하고 무섭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 한결이 승진하던 날 밤까지만 해도 집안에 굴러들어온 복덩어리라며 며느리의 두 손을 꼭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던 시어머니는 이제 집안에서 서연의 그림자만 볼 때마다 짐승을 보듯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바닥에 침을 뱉고 매몰차게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 저런 대역 죄인의 더러운 딸년을 귀한 우리 집 맏며느리로 들였단 말이냐.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
우리 집안 뼈대 깊은 양반 가문의 망신살이 이만저만이 아니로구나. 지아비인 한결 역시 어머니와 다를 바 없이 아내를 향해 싸늘하고 냉혹한 태도를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눈엣 가시가 된 서연은 따뜻한 안채에서 매몰차게 쫓겨나 차가운 바람이 숭숭 스며드는 낡은 부엌 옆에 비좁고 더러운 땔감, 창고나 다름없는 작은 방 한 칸에 죄인처럼 갇히다시피 처박히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의지할 곳 없어진 옥분 역시 덩달아 따뜻한 방에서 쫓겨나 부엌에 축축하고 어두운 구석 자리로 비참하게 밀려났지만 그녀는 어떠한 구박과 매질 속에서도 자신을 살려준 은인인 서연의 곁을 결단코 단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고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지옥 같은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늦은 봄날 깊은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요의를 느껴 뒷간에 가려던 옥분이 안채를 가로질러 가던 중 어두운 사랑채 처마 밑에서 무언가 몹시 음습하고 이상한 기운을 본능적으로 느끼고는 발소리를 죽인 채 그 자리에 우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희미한 달빛만이 비추는 가운데 살짝 열려있는 창호지 틈 사이로 남편 한결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여인의 은밀하고 교태로운 목소리가 끈적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그 여인은 다름 아닌 한결과 역모를 꾸몄던 권력자, 류판서의 탐욕스러운 조카딸인 매월이라는 기생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가느다란 여인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끔찍한 음모를 담은 대화가 어둠 속에서 고스란히 이어졌지요. 도련님, 만약 저 독한 여자가 유배간 자기 아비의 누명을 어떻게든 벗겨보겠다고 관할을 쑤시고 다니며 설치기라도 한다면 류판서 대감, 어르신께서 우리 두 사람을 가차없이 내치고 버리실 것이요. 그러면 우리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월의 앙칼진, 속삭임에 이어지는 한결의 목소리는 마치 독을 품은 뱀이 다리를 들고 씩씩거리는 것처럼 한없이 낮고 음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럼 저 눈엣가시 같은 여편네를 대체 어찌 처리하실 작정이십니까? 목이라도 베실 요량이신지요? 죽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도가 있지. 저 계집의 옷차림을 바꾸어 먼 나라에서 온 중국 여인 행세를 시킨 뒤 모래밤 폭우에 닿는 거친 청나라 상인놈들의 배에 노예로 팔아넘겨버릴 작정이요. 그러면 바다 건너 이국 땅에서 짐승처럼 살다 뼈가루조차 영영 조선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요. 게다가 저 계집이 워낙 청나라 말을 현지인처럼 능통하게 구사하니 노예상에게 넘기면 오히려 두둑한 은전으로 값이 아주 비싸게 처질 테지. 일석이조 아니겠소? 그 악마 같은 계획을 모두 엿들은 옥부는 너무나 큰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고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 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극도의 공포로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아 새어나오는 비명을 간신히 삼킨 채 들키지 않도록 짙은 처마 밑 어둠 속으로 몸을 납작하게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사랑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밀담이 끝나자마자 옥부는 지체 없이 그날 밤 곧바로 서연이 갇혀있는 차가운 부엌 옆방으로 다급하게 달려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방금 사랑채 창밖에서 엿들은 그 소름 끼치는 살인 모의와 모든 계획을 서연의 귓가에 빠짐없이 전해주었습니다. 믿었던 지아비가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서연의 두 눈빛이 거센 파도처럼 심하게 흔들리며 절망에 빠지는 듯 했으나 이내 그녀의 눈동자는 생존을 향한 처절한 도끼를 품고 바위처럼 단단하고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절대 당황하여
그들에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을 들켜서는 안 된다. 나는 내일 당장 팔려가더라도 이 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쥐 죽은 듯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다. 그 대신 옥분아, 내 말을 명심해라. 너는 오늘 밤 당장 아무도 몰래 그놈의 서재 안으로 숨어 들어가 샅샅이 살펴보아라.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린 한결이 류판서와 주고받고 몰래 감추어둔 은밀한 서찰이 그곳에 반드시 숨겨져 있을 것이다. 서연의 결연한 지시가 떨어진 지 이틀 뒤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채에서 기생들과 술판을 벌이던 남편 한결이 만취하여 이부자리에 널브러져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문틈으로 확인한 옥분이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문을 열어 불 꺼진 서재 안으로 몰래 스며들어갔습니다. 달빛을 의지해 책상 아래에 가장 깊숙한 이중 서랍을 더듬어 찾아 조심스럽게 열자 그 안에 두꺼운 기름종이에 물기 하나, 스며들지 않도록 겹겹이 꽁꽁 싸매어둔 수상한 서찰 2통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옥부는 행여 누가 볼세라 그 서찰을 자신의 거친 적산품 속에 꼭 껴안고 미친 듯이 뛰어 서연의 작은 방으로 무사히 돌아왔지요. 숨죽여 기다리던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 아래에서 서찰의 봉인을 차례로 펼쳤습니다. 첫 번째 통은 영모의 주동자인 류판서가 행동대장격인 한결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려보낸 것이었고, 두 번째 통은 그 지시를 충실히 따른 한결이 류판서에게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보낸 답신이었습니다. 그 피 묻은 서찰의 안에는 죄 없는 아버지, 이진수의 있지도 않은 밀무역 혐의를 교묘하게 날조하고 꾸며내어 포도청을 건너뛰고 곧장 의금부의 대역죄로 고변하여 엮어넣는 그 악랄한 과정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하고 치밀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진수가 잠든 틈을 타 그의 관인 도장과 인장을 몰래 빼돌려 탁본을 완벽하게 떠두었다가 청나라 상인들과 주고받은 것으로 조작한 위조 공문서에 버젓이 그 도장을 가짜로 찍어 증거를 조작했다는 극악무도한 내용도 낱낱이 포함되어 있었지요. 이 끔찍한 진실을 목도하며 서찰의 글귀를 한자 읽어내려가는 서연의 가녀린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메마른 두 눈에서는 이미 배신감의 한계를 넘어선 탓인지 단 한 방울의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복수심만이 가슴속에서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있을 뿐이었지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를 살리고 짐승만도 못한 저들을 단죄할 유일한 생명줄이다. 당장 실과 바늘을 가져와 이 두 통의 서찰을 내가 항상 입고 있는 속저고리의 가장 깊은 안쪽 옷깃에 단단히 꿰매어 숨겨다오. 앞으로 내가 세상 끝 지옥불 어디를 끌려가든 내 몸이 썩어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말이다. 서연의 결연한 명령에 옥분이 황급히 바느질 도구함을 꺼내어 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은 깊고 어두운 밤새도록 일렁이는 작은 촛불 아래에 나란히 무릎을 맞대고 앉아 서연이 입고 갈 하얀 속저고리의 암감 실밥을 조심스레 뜯어내고 그 틈 사이로 빳빳하게 접은 서찰 두 통을 납작하게 밀어 넣은 뒤 겉에서는 전혀 티가 나지 않도록 한 땀 한 땀 혼신을 다해 촘촘하고 곱게 다시 꿰매어 나갔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인 옥분의 붉어진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져 내리더니 그녀가 쥐고 있던 바느질감 위로 둥글게 번져 들어갔습니다. 아씨 제발 절 버리고 가지 마셔요. 저는 아씨가 노예로 팔려 청나라 끝까지 끌려가신다 해도 제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아씨를 따라가 모시겠습니다. 옥분의 애끓는 절규의 서연이 바느질을 멈추고
그녀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옥분아. 그건 짐승들의 함정에 다 같이 빠져 죽는 어리석은 짓이다. 너는 반드시 핍박을 견디며 이 지옥 같은 집에 쥐 죽은 듯 살아남아 있어야 한다. 내가 먼 이국 땅 어디로 끌려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버티든 너는 이 집 안팎의 사정을 낱낱이 살피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어야 한다. 나중에 내가 살아서 돌아와 복수할 때 너의 그 증언과 눈이 나를 돕는 가장 큰 무기가 될 터이니 그것이 나와 아버지를 살리는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알겠느냐? 서연이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옥분의 거친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물 젖은 두 사람의 손이 마치 굳은 맹세를 나누듯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오래도록 애틋하게 포개어져 있었지요. 지옥 같은 이별의 시간이 밝아오고 이튿날 차가운 서리가 내린 아침이 되었습니다. 남편 한결이 짐승 구르듯 부리는 거친 하인 셋이 우당탕 발소리를 내며 달려와 서연의 좁은 방문을 발로 차듯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서연은 소리를 지르거나 발버둥 치며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무명 포대기에 둘둘 말려 쌓인 채 짐짝처럼 들것에 실려 노예선이 기다리는 폭우로 향하는 험난한 길 위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속저고리 안쪽에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피 묻은 서찰이 안전하게 숨겨져 있다는 사실만을 머릿속에 되새기며 핏방울이 맺히도록 입술을 꼭 깨물고 참아냈습니다. 갯벌의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폭우에는 사람들을 집어삼킬 듯 흉측하게 생긴 커다란 돛을 단 척나라 상선 한 척이 무거운 닻을 내리고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아내가 들것에 실려오는 것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배의 우두머리인 험악한 인상의 선주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은밀하게 속삭이며 묵직한 은전 한 주머니를 뇌물로 쥐어주고 있었지요. 뇌물을 받아든 선주의 탐욕스러운 뱀 같은 눈이 들것에 묶여있는 서연의 자태를 위아래로 훑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반반한 데다 무엇보다 중국말을 막힘없이 할 줄 아는 쓸모있는 조선 여인이라.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큰 객주에 데려다 놓으면 통역 노예로 제법 쏠쏠하게 쓸 데가 많겠군. 포승줄에 묶인 채 선주의 그 모욕적인 말을 고스란히 듣고 있던 서연은 절망하는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 같은 투지를 불태우며 속으로 뼈저리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내 입술의 말이 나를 역관의 딸로 만들어 이 지옥 같은 사지로 몰아넣고 나를 죽이려 하였거든. 나는 옥이라도 반드시 이 지옥불 속에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말과 지혜를 무기 삼아 가장 끈질기게 살아남아 조선으로 돌아갈 것이다. 거친 백고동 소리와 함께 커다란 상선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서해 바다의 짙은 안개 속으로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폭우에 무너져가는 흙담장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은 채 이 비극적인 이별의 모든 참상을 지켜보던 옥부는 배가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자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갯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옥부는 이내 소매 끝으로 범벅이 된 눈물을 거칠게 훔쳐내고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진흙탕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지요. 아씨의 명령대로 서연이 돌아올 그날까지 이 땅에서 자신이 살아남아 반드시 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친 파도에 수없이 배가 뒤집힐 뻔한 사선을 넘나들며 바다 위를 달린 지 꼬박 사흘째 되던 날 배는 마침내 낯선 이국 땅인 청나라 연안의 한 시끄럽고 지저분한 작은 포구의 닻을 내리고 닿았습니다.
인정머리 없는 선주가 짐짝처럼 서연의 밧줄을 끌고 가 무자비하게 내동댕이쳐 내려놓은 곳은 수많은 조선의 밀무역군들과 청나라의 거친 상인들이 시끄러운 고성을 지르며 뒤섞여 온갖 불법적인 물건들을 거래하는 거대하고 번잡한 상단 객주였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쥐새끼들이 들끓는 좁고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객주 지하의 골방에 가차없이 가두어 두었습니다. 밤새 공포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아침 삐걱거리는 문초 소리와 함께 심술궂게 생긴 객주 주인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문을 거칠게 열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쯧쯧 상인놈들이 버리고 간 천한 조선년이라 해서 기대도 안 했는데 씻겨놓으면 제법 얼굴선이 곱고 반반하구나. 내년이 노예 주제에 고상하게 우리 청나라 말을 할 줄 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과장 없는 사실이더냐? 채찍을 든 노파의 위협적인 태도 앞에서도 서연은 조금도 기죽거나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어릴 적부터 수만 번 연습하여 입에 붙은 완벽하고 유창한 청나라 본토의 관할을 막힘없이 구사하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본래 조선에서 왕실의 번역을 도맡아 하는 고위관리인 사역원 역관의 친딸이었습니다. 하여 길거리에서 쓰는 거친 청나라 말뿐만 아니라 고위관리들이 쓰는 고급 언어와 복잡한 문서의 글도 완벽하게 읽고 씁니다. 만약 저를 상당 간의 거래를 조율하는 통역으로 쓰신다면 이 객주의 그 어떤 장정이나 노련한 통역사보다도 훨씬 더 큰 이문을 남기며 이를 완벽하게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에 찬 서연의 그 당돌하고도 거침없는 말솜씨와 유창한 발음에 쓸만한 노예를 찾아 헤매던 노파의 탁한 두 눈이 탐욕으로 번쩍거리며 무섭게 빛났습니다. 바로 그 운명적인 날부터 양반가의 며느리였던 조선 여인 서연은 자신의 과거와 진짜 이름을 철저하게 지운 채 가짜 신분인 청나라 역관에 잃어버린 딸 이소연이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달고 객주의 전속 통역 노예를 맡아 온갖 굳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매일같이 멱살잡이가 오가는 조선 상인과 청나라 상인들 사이에 살벌한 거래. 현장에 뛰어들어 복잡한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능수능란하게 통역하여 조율해 내었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수만 가지의 물품 목록을 밤을 새워가며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했으며 까다롭기 그지없는 청나라 관아의 관리들에게 뇌물과 함께 굽신거리며 바쳐야 할 까다로운 공문서와 장부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필체로 대신 써내는 고된 일들을 군말 없이 해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혹독한 노동의 착취 속에서도 서연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숨막히는 객주 안에서 짐승 같은 하루하루를 독하게 버텨내면서 언젠가 반드시 조선으로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남기 위한 탈출의 지도를 자신의 차가운 머릿속에 매일 밤 거미줄처럼 정교하게 그려나갔습니다. 남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어떤 상단의 우두머리가 이 지역 관아의 어느 관리와 은밀한 뒷돈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한 조선에서 밀항해온 무리 중 누구에게 거액을 청탁하고 뇌물을 먹이면 조선에 있는 옥분에게 자신의 생존 소식을 비밀리에 전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무서운 속도로 익히고 파악해 나갔지요. 그러던 중 시끄러운 객주 한편에 가장 볕이 들지 않는 퀴퀴한 구석방에 쥐 죽은 듯 홀로 칩거하며 지내는 기이한 노인이 한 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말과 청나라의 말 두 가지 모두를 현지인처럼 자유자재로 완벽하게 능통하게 구사하는 자였으니 그 늙은 노인의 진짜 이름은 채만경이었지요.
소문에 따르면 채노이는 본래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그 실력이 출중하여 이름이 드높았던 전설적인 사역원의 수석 역관이었으나 무려 40년 전 썩어빠진 권력을 휘두르던 권문세가 양반들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오히려 그들의 지독한 미움을 사게 되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한 채 이 척박한 청나라 땅으로 비참하게 쫓겨난 자라 했습니다. 그토록 기나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조선의 땅으로는 대역죄의 족쇄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방인의 신분으로 이 청나라 땅에 온전한 뿌리를 내릴 수도 없는 참담한 처지로 그저 낡고 좁은 객주 한 칸에 웅크려 술로 연명하며 쓸쓸하고 비참하게 늙어 죽어가고 있었지요. 차가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 흔들리는 촛불 아래에 바투 앉아 눈을 비벼가며 수백 장의 관하 문서를 붓으로 정리하다 뻐근한 목을 돌리려 잠시 고개를 들어보니 언제 다가왔는지 채노인이 낡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연의 방문 앞에 소리 없이 유령처럼 서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객주마당에서 자네가 장부에 붓으로 글씨를 써내려가는 솜씨를 우연히 보았네만 놀랍게도 그것은 이 청나라에서 쓰는 글씨체가 아니라 조선의 곱고 바른 전형적인 해서체더군. 자네 정령 소문대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조선의 역관 집안 출신이 맞는가? 늙은 노인의 날카로운 꿰뚫어 봄의 서연은 잠시 경계했으나 그의 맑은 눈빛에서 저기가 없음을 느끼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대답에 채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와 서연이 앉은 책상 맞은편에 힘겹게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나 역시 자네처럼 그랬지. 내가 가진 새치, 혀와 유창한 말이 억울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 굳게 믿었는데 권력자들의 함정에 빠지고 나니 결국 그 잘난 말이 오히려 내 목통을 조르고 나를 이역만리에서 죽이는 칼날이 되어버리더군.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도 닮은 노인의 한설인 그 자조적인 말에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고 끌려온 서연의 가슴한 구석이 면도칼로 베인 듯 아프게 저려왔습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눈 두 사람은 그날 밤 희미한 촛불이 다 타들어가 새벽닭이 올 때까지 서로 마주 앉아 오래도록 가슴속 응어리진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배신과 시어머니의 핍박 그리고 속저고리에 숨겨둔 피 묻은 서찰까지 자신이 겪은 끔찍한 모든 사정을 채노인에게 남김없이 털어놓았지요. 서연의 처절한 이야기를 한참을 눈 감고 말없이 듣고만 있던 채노인이 이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하얗게 센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무겁게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살아남아서 복수를 하려거든 당분간은 더욱 철저하게 자네의 분노와 정체를 짐승처럼 숨기고 엎드려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시기가 무르익으면 한치의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반드시 조선 땅으로 다시 돌아가거라. 나처럼 늙고 병들어 힘없이 이 타국의 좁은 객주 방구석에서 뼈를 묻고 억울하게 늙어 죽어선 절대 안 된다. 그날 밤의 밀담 이후 채노이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 서연을 물심양면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남몰래 서연을 불러들여 수십 년간 몸소 겪으며 깨우친 청나라 상인들만의 복잡하고 은밀한 상도의 법도와 돈을 앞세워 타락한 관아의 탐과 놀이들을 교묘하게 구슬리고 움직이는 비밀스러운 뒷거래의 방법들을 그녀에게 하나하나 전수하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연은 채노인이 피를 토하듯 전해주는 그 귀중한 생존의 가르침과 정보들을 단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굶주린 짐승처럼
맹렬하게 자신의 머릿속 깊은 곳에 낱낱이 새겨두고 외웠지요. 뼈를 깎는 고통과 굴욕을 견디며 타국에서 생존 투쟁을 벌인 지 어느덧 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그 끔찍한 1년의 시간 사이 누구보다 악착같이 일하며 객주의 독사 같은 주인 노파의 두터운 신뢰를 완벽하게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통역 실력과 장부 관리 능력은 상단을 뛰어넘어 출중함을 인정받았고 이로 인해 자칫 깨질 뻔했던 수만 양짜리 큰 거래를 무사히 성사시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급기야 객주를 넘어서 청나라 관아의 콧대 높은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도 조선에서 온 유능하고 똑똑한 통역, 노예 이소연이라는 가짜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며 그녀의 가치가 치솟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철창 없는 감옥에서 숨죽여 기다리던 서연에게 천금 같은 탈출의 기회가 기적처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조선으로 향하는 커다란 밀무역 상선. 한 척이 어둠을 틈타 포구에 조용히 닻을 내린 칠흑같이 어두운 달 금음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동안 자신을 딸처럼 보살펴준 채노인이 목숨을 걸고 몰래 뇌물을 먹여주선해준 믿을 만한 조선의 상인 우두머리와 으슥한 창고 뒤편에서 은밀하게 접선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서연은 감시하는 노파의 눈을 교묘하게 피해 객주의 삐걱거리는 뒷문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가 발이 푹푹 빠지는 차가운 갯벌을 미친 듯이 가로질러 뛰어 마침내 조선으로 떠나는 배의 갑판 위로 아슬아슬하게 올랐지요. 선원들이 닻을 올리고 배가 못해서 막 떠나려 파도를 가르는 순간 짙은 안개 속 포구 쪽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서연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뒤를 돌아보니 낡은 지팡이를 짚은 채노인이 헐떡이며 객주의 어두운 마당에 홀로 서서 멀어지는 서연을 향해 야윈 손을 높이 들어 보이며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살아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내 품에 숨긴 그 피 맺힌 서찰로 반드시 내 아비의 억울한 원통함을 시원하게 풀어주어라. 자신의 목까지 살아남아 달라는 노인의 간절한 외침과 젖은 눈빛을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 뼈저리게 새기며 서연은 뱃전에 엎드려 노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곧이어 거대한 돛을 펼친 배가 그리운 조선의 땅. 서해를 향해 바다의 거친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노를 저어 나아갔지요. 험난한 백기를 뚫고 서연이 마침내 그리운 고국 조선의 땅을 다시 제 두 발로 밟은 것은 짐승처럼 끌려간지 자그마치 1년 반이라는 피눈물 나는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온몸에는 냄새나는 낡은 거적대기 하나만을 간신히 두른 채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인 거지와 다름없는 비참한 행색으로 포구의 허름한 여각 구석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서연이 가장 먼저 내뱉은 피 끓는 첫 마디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 목숨과도 같은 옥분이를 가장 먼저 찾아야만 한다. 사방으로 돈을 뿌려 인맥을 동원해 은밀히 소식을 집어넣은 지 사흘 만에 연락을 받은 옥분이 신발이 찢어지는 것도 모른 채 포구의 여각으로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꽉 부둥켜 안고서 숨이 넘어갈 듯 한참을 소리 없이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서연의 품에 안겨 숨을 헐떡이며 울던 옥분이 눈물을 닦아내며 다급하게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아씨, 저도 아씨가 끌려가신 후 단 하루도 그냥 가만히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 말종 같은 한결놈이 류판서, 놈과 그 이후에 주고받은 결정적인 흉계가 담긴 서찰이 한 통 더 있었습니다.
그놈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제가 한밤중에 부엌 아궁이 가장 깊숙한 잿더미 뒤에 파묻어 숨겨둔 것을 도망쳐 나오며 파내어 가져왔습니다요. 옥분이 흥분한 손길로 자신의 낡은 치마폭 품속을 뒤져 불에 그을린 두꺼운 기름 종이에 겹겹이 싼 또 다른 서찰 한 통을 소중하게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자신의 속저고리 매듭을 거칠게 풀어헤치고 1년 반 동안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고 안쪽에 촘촘히 꿰매어 두었던 두 통의 낡은 서찰을 칼로 뜯어내어 꺼내자 마침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 통의 악마 같은 서찰이 한자리에 완벽하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바닥에 엎드려 촛불을 가까이 끌어당기고 서찰들을 차례로 펼쳐가며 매서운 눈으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옥분이 목숨을 걸고 새로 찾아낸 세 번째 서찰에는 역모를 주도한 류판서가 이진수를 확실히 매장하기 위해 조정 내에 다른 썩어 빠진 고의, 대신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수레로 건넨 추악한 내역과 장부, 그리고 아버지 이진수를 함정에 빠뜨려 제거하기로 모의한 날짜와 소름 끼치도록 구체적인 방법들이 한치의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물증을 두 눈으로 확인한 서연의 굳게 다문 입가에 마침내 피해 복수를 예고하는 서늘하고도 잔혹한 미소가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그래, 완벽하다. 이 세 통의 서찰 증거면 내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씻고 저 짐승들을 능지처참하기에 차고도 넘칠 만큼 충분하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서연은 주저없이 그 고을 전체의 군사와 행정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관리인 관찰사의 거대한 관할을 위풍당당하게 찾아갔습니다.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남루한 행색에 거친 맨발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성큼성큼 관아 안으로 들어서는 미친 여인의 모습을 보고 놀란 험악한 관아 문지기들이 창을 교차하며 거칠게 앞을 막아섰으나 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차갑고도 또렷한 목소리로 호통치듯 말했습니다. 비키시오. 나는 나라를 뒤흔든 의금부의 청나라 밀무여. 모함 사건과 관련하여 그 진실을 밝힐 가장 결정적이고도 명백한 증거를 목숨을 걸고 가져온 사람이요. 이 중대한 국사의 물증을 당장 관찰사 대감 어르신께 직접 독대하여 올려야 하니 한시도 지체 말고 당장 길을 비키고 고하시오. 여인의 범상치 않은 기백에 압도된 문지기의 보고를 받은 관찰사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즉각 서연을 내하로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서연이 관찰사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을 한 뒤 품속 깊이 간직했던 서찰 세 통을 공손히 두 손으로 받들어 위로 올렸지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서찰을 넘겨받아 펼쳐 읽어내려가던 관찰사의 두 눈이 어느새 경악으로 가늘게 치켜떠지더니 이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내용이 적힌 끔찍한 서찰들을 내가 대체 어디서 어떻게 구했단 말이냐? 대감마님, 이 세 통의 서찰 중 하나는 제 충직한 몸종 옥분이가 목숨을 걸고 놈들의 사랑채에서 직접 몰래 빼낸 것이고 나머지 둘은 제가 짐승처럼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기 전 제 속적삼에 아무도 모르게 꿰매어 숨겨두었다가 천신만고 끝에 돌아와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 적힌 글귀들을 보십시오. 이 서찰들에는 극악무도한 류판서와 제 남편이었던 최한결이라는 자가 서로 더러운 공모를 하여 무고한 저희 아버지 역관 이진수에게 밀무역이라는 대역, 죄인의 끔찍한 누명을 씌우고 파멸시킨 그 모든 추악한 전말이 낱낱이 적혀 있사옵니다. 서연의 피를 토하는 듯한 절절한 호소에 관찰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찰의 붓글씨와 수결들을 다시 찬찬히 뜯어 살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완벽하여 반박할 여지조차 없음을 깨달은 관찰사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오르며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내 말이 모두 사실이다. 조정의 대신이라는 자들이 이토록 파렴치한 짓을 벌이다니 진정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늘이 노하고 땅이 갈라질 천인공노할 끔찍한 일이로다. 내 당장 이 밤이 새기 전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장계를 써서 임금께서 계신 한양 도성으로 파발을 띄워 급히 올리겠네. 관찰사는 약속대로 붓을 들어 놈들의 역모와 조작을 고발하는 장계를 분노에 차 밤새도록 써내려간 뒤 궐문이 열리기도 전에 가장 빠른 말을 탄 파발을 한양으로 급히 올려보냈습니다. 장계와 피 묻은 서찰의 내용을 보고받은 며칠 뒤 썩어 빠진 조선의 조정이 발칵 뒤집히며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진노한 임금께서 용상에서 벌떡 일어나 대전의 기둥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노하시어 추상 같은 어명으로 의금부에 즉각 명을 내리셨습니다. 어찌 감히 조정의 녹을 먹는 자들이 죄 없는 백성을 모함하고 능멸한단 말이냐. 당장 서슬 퍼런 금부도사를 급파하여 역모의 주동자인 류판서와 그 하수인 박한결, 그 두 놈의 목에 칼을 씌워오라. 한 놈도 빠짐없이 모조리 잡아들여 혹독하게 문초하고 그 죄를 낱낱이 밝혀내라. 어명이 떨어진 지 며칠 뒤 붉은 융복을 입은 살벌한 금부도사가 수십 명의 무장한 포졸들을 이끌고 역적의 소굴이 된 박씨 집안의 소슬대문을 거칠게 박살내고 들이닥쳤습니다. 안채에서 편안하게 기생을 끼고 술잔을 기울이던 한결이 들이닥친 포졸들의 서슬 퍼런 칼날을 보고 화들짝 놀라 뒷담을 넘어 목숨을 건지려 비겁하게 도망치려 했으나 겹겹이 포위된 탓에 이미 때가 늦어 뒷덜미를 잡혀 땅바닥에 짐승처럼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내 이놈 박한결, 역모를 날조하여 충신을 무고하게 모함한 대역죄, 그리고 죄 없는 부녀자를 속여 이국 땅의 노예로 팔아넘긴 극악무도한 불법, 인신매매의 무거운 죄를 물어 짐승 같은 널 당장 의금부로 체포한다. 포승줄에 묶여 질질 끌려가는 아들의 처참한 꼴을 본 시어머니 임씨가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어나와 땅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지요. 아이고 하늘님, 이게 대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이란 말이냐? 내 아들이 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죄인 취급을 한단 말이냐? 오해가 분명하다. 우리 아들을 당장 놓아주어라. 그러나 서연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그 완벽한 세 통의 서찰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았고 그 서찰이 가장 결정적인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어 오랫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모든 추악한 진실과 음모가 태양 아래 낱낱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조정은 가차없는 철퇴를 내렸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던 류판서는 그 즉시 모든 관직과 양반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채 살아 돌아오기 힘들다는 절의 고도의 먼 섬으로 비참하게 유배를 떠나 평생을 감옥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배신의 주역이었던 한결 역시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벼슬자리를 비참하게 빼앗기고 그토록 탐내던 전 재산을 국고로 모조리 몰수당한 뒤 바다 건너 가장 척박하다는 제주도 땅으로 평생 노역을 살아야 하는 끔찍한 귀양을 가며 처절하게 몰락하고 말았지요. 한결과 노란하며 서연을 노예로 팔자고 부추겼던 독사 같은 기생. 매월은 눈치가 빨라 광군이 들이닥치기 전 이미 집안의 값비싼 폐물과 금은 보화를 싹쓸이하여 챙긴 뒤 어디론가 바람처럼 주랭랑을 놓아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평생 아들의 벼슬만 믿고 며느리를 학대하며
떵떵거리고 살던 탐욕스러운 시어머니 임씨는 몰수된 재산 때문에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갈 곳이 없어 빈몸과 거적대기 하나만 걸친 채 자신을 멸시하던 먼 친척 집에 더러운 행랑채에 눈칫밥을 먹으며 얹혀 살다 쓸쓸히 죽어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 모든 악의 무리가 쓸려나간 자리에 마침내 억울하게 고통받던 이진수의 결백한 누명이 태양처럼 맑게 벗겨졌습니다. 왕명에 의해 사면 복권되어 지옥 같은 변방의 유배지에서 기나긴 여정을 거쳐 한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를 마중하기 위해 서연이 며칠 밤낮을 기다리다 포구의 높은 언덕에 섰습니다. 저 멀리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행렬 속에서 바람에 펄럭이는 낡고 해진 도포 자락을 걸친 익숙한 인형이 시야에 들어왔지요. 유배지에서의 끔찍했던 4년이라는 세월은 꼿꼿했던 사내의 기고를 무너뜨려 허리가 앙상하게 굽어 있었고 칠흑 같던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다 세어버린 노인의 비참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아버지의 모습을 눈앞에서 마주한 서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아, 아버지. 살아계셨군요, 아버지. 서연이 짐승처럼 목 놓아 울부짖으며 맨발로 미친 듯이 달려가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이진수 역시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엎드려 있는 딸의 어깨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아오, 내 불쌍한 딸아. 정녕 내가 살아서 내 앞에 있단 말이냐, 내 딸아. 천신만고 끝에 제외한 부녀가 차가운 폭우의 흙바닥을 뒹굴며 서로를 꽉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한참을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그 기구하고도 처절한 핏빛 사연을 전해 들은 주변의 포구 상인들과 구경차 모여든 마을 사람들도 그 애달픈 부녀의 모습에 모두 옷소매로 코를 훌쩍이며 눈시울을 붉히고 눈물을 닦아내었지요. 한참을 오열하던 이진수가 앙상하고 떨리는 거친 두 손으로 딸 서연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엾은 것 그 먼 이국 땅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고 뼈가 깎이는 아픔을 겪었느냐. 못난 이 애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내가 모진 짐승들에게 온갖 끔찍한 수모를 다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을 텐데 애비가 되어 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아버지의 가슴 미어지는 자책에 서연이 세차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 다 괜찮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뵙지 못할까 그것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하늘이 도우시어 이렇게 아버지께서 제 눈앞에 버젓이 살아 고향 땅으로 돌아오셨으니 세상 천지에 그것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족합니다. 딸의 그 한없이 깊고도 넓은 효심 어린 마음에 이진수의 하얗게 센 눈썹 아래 깊게 파인 주름진 눈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뜨겁고 굵은 눈물이 주르륵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역경이 지나간 뒤 서연은 쇠약해진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고 자신이 미리 장만하여 새로 지은 아늑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드넓은 서해 포구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방이 여러 칸 달린 번듯하고 튼튼한 기와집이었지요. 따사로운 볕이 드는 너른 대청마루의 부녀가 오붓하게 마주 앉아 향긋한 찻잔을 기울이며 서연이 그간 겪어온 뼈에 사무치는 기나긴 이야기들을 조곤조곤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끔찍한 청나라의 객주로 노예처럼 팔려간 일부터 시작하여 기적처럼 은인인 채노인을 만나 도움을 받은 일, 객주에서 온갖 핍박을 견디며
통역으로 당당하게 살아남은 일, 그리고 옥분이가 찾아준 마지막 서찰로 마침내 남편을 벌하고 아버지를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내어 억울한 누명을 벗긴 그 파란만장한 일련의 과정들까지 모조리 말이지요. 그 숨막히는 서연의 모험담을 듣고 있던 이진수가 갑자기 옆에서 찻상을 내어오던 옥분의 굳은 살 닭인 두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덥석 맞잡았습니다. 옥분아, 지혜롭고 충직한 내가 아니었더라면 내 딸 서연이는 필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테고 나 또한 차가운 유배지에서 억울한 귀신이 되었을 테다. 우리 부녀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준 이 크나큰 하늘 같은 은혜를 내 죽어서도 어찌 다 갚아야 한단 말이냐? 이진수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옥분이 몸둘 바를 모르며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며 눈물을 글썽인 채 대답했습니다. 당치 않으신 말씀이옵니다. 어르신. 저는 그 옛날 저작거리의 차가운 눈더미 속에서 짐승처럼 얼어 죽어가던 제 목숨을 거두어 살려주신 아씨의 그 크고도 따뜻했던 은혜를 그저 종의 도리로서 아주 작은 것으로 조금이나마 갚았을 뿐이옵니다. 옥분의 겸손한 대답을 듣고 있던 서연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이진수에게 조심스레 평생의 소원 하나를 청하여 올렸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옥분이를 그저 부리는 종이나 몸종으로 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옥분이를 정식으로 호적에 올려 우리 집안의 어엿한 양녀로 삼고 제 친동생처럼 평생을 다정하게 아끼며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서연의 그 기특하고도 따뜻한 제안에 이진수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오르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습니다. 오냐? 안 그래도 내 속으로 그리 생각하던 참이었다. 그리하거라. 오늘 이 시간부터 옥분이는 남의 집 종이 아니라 우리 뼈대 있는 이씨 가문의 귀하고 사랑스러운 둘째 딸이다. 자신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주는 그 따스한 선언에 옥분의 커다란 두 눈에서 그동안 겪었던 온갖 서름과 고난을 씻어내는 뜨거운 눈물이 둑이 터진 듯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때 차가운 저작거리의 눈 구덩이 속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고아 아이가 이제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어엿한 역관. 집안 양반가의 귀한 딸로 눈부시게 거듭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지요. 폭풍우가 휩쓸고 간 뒤 평화가 찾아오고 그로부터 물 흐르듯 3년이라는 평온한 세월이 더 훌쩍 흘렀습니다. 아픈 과거를 훌훌 털어낸 서연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아버지 이진수와 함께 사역원의 일을 돕는 막중한 통역 업무를 다시금 활발하게 시작했습니다. 이국 땅인 청나라에서 짐승처럼 구르며 생사고락을 직접 겪어보고 체득해온 거친 상인들의 생생한 현장. 언어 경험 덕분에 서연의 탁월한 번역 솜씨와 빼어난 통역 이름은 좁은 마을을 넘어 거대한 한양 도성에까지 전설처럼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조선의 조정과 청나라 상단 사이에 구군이 걸린 커다란 거래나 골치, 아픈 문서 교환이 있을 때면 너나 할 것 없이 최고의 통역사인 서연을 모셔가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루며 찾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줄을 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서연의 집에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과거 한결과 불륜을 저지르며 서연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계획을 부추겼던 독사 같은 기생 매월이 서연을 가장 먼저 수소문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돈을 챙겨 달아났던 그녀는 한결이 척박한 제주도로 귀향을 간 뒤 그의 곁을 지키며 수발을 들기는커녕 제 혼자 살겠다고 그 많은 패물과 훔친 재산들을 들고 어딘가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노름과 사기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 완전히 빈털터리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몰골로 나타난 매월이 서연의 넓은 기와집 대문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고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부인, 흑흑 제가 눈이 멀어 천하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장 제 눈앞에 보이는 더러운 이익과 금은 보화만 탐욕스럽게 줬다가 그만 짐승 같은 짓을 벌여 죄 없는 부인과 귀한 어르신을 끔찍하게 해치고 말았습니다. 벌을 받아 이리 천벌을 받고 거지가 되었으니 제발 죽기 전에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원수 같은 여인의 그 비참하고도 추악한 몰골을 서연이 툇마루에 서서 한참을 차갑고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로 당장 멱살을 잡아도 모자랄 판이었으나 이윽고 길었던 침묵을 깨고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시오. 나는 이미 다 지난 과거의 일에 얽매여 있지 않소. 당신은 그저 탐욕의 눈먼 사내의 칼끝에 노란한 한낱 가여운 도구였을 뿐이요. 나약하고 어리석은 당신을 굳이 내 마음에 담아두고 원망하며 내 귀한 시간을 낭비할 마음조차 없소. 그러니 이것을 들고 떠나 다시는 그 누구의 권력이나 남의 품 안에 숨어 남을 짓밟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며 살지 마시오. 말을 마친 서연이 품에서 묵직한 은전, 몇 잎을 꺼내어 바닥에 떨고 있는 매월의 발치에 무심히 툭 내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비에 매월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것을 허겁지겁 두 손으로 꽉 받아 쥐고는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황급히 떠났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두 번 다시 서연의 앞이나 조선 땅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그의 단풍이 붉게 물든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지옥 같았던 혹독한 귀양살이를 모두 마치고 겨우 풀려난 과거의 남편 박한결이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기어코 서연의 집 대문 앞에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한때 서연을 하대하며 오만방자하고 서리빨처럼 날카로웠던 양반의 기세등등한 눈빛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흔적조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친 노역에 시달려 피부가 검게 그을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살아갈 희망조차 잃어버린 초라하고 야위어진 비참한 한 늙은 사내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서연을 마주친 한결이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더니 피가 나도록 거친 땅바닥에 자신의 이마를 쾅쾅 찧어가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내가 짐승만도 못한 천하의 죽을 대역죄를 지었소. 당신이 밤을 새워가며 지극정성으로 가르쳐준 그 귀한 청나라 말과 그를 배신으로 갚았고 심지어 그 언어로 당신을 속여 먼 타국의 노예로 팔아넘기기까지 했으니 하늘의 벼락을 맞아 능지처참을 당하는 끔찍한 천벌을 받아도 내가 마땅하오. 나를 죽여주시오.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한결을 내려다보며 서연은 분노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은 채 그저 한참을 바위처럼 말없이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 차갑고도 무거운 침묵이 100마디의 모진 꾸짖음이나 매질보다도 훨씬 더 무겁고 날카롭게 한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지요. 이윽고 서연이 느릿하게 입을 열어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그녀의 그 차갑고도 무거운 침묵이 100마디의 모진 꾸짖음이나 매질보다도 훨씬 더 무겁고 날카롭게 한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지요. 이윽고 서연이 느릿하게 입을 열어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당신은 옛일을 똑똑히 기억하시오. 내가 이 집에 새색시로 들어와 처음 당신 곁에서 밤낮으로 중국어를 가르쳐 드릴 때 언젠가 당신이 흡족해하며 내게 칭찬처럼 한 말을 말이요.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말이란 것은 때로는 벼랑 끝에 사람을 구하여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베어 죽이기도 한다고 당신 입으로 분명 그리 하셨지요. 서연의 그 뼈 있는 말에 한결이 부들부들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전처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을 능지처참하리라 생각했던 서연의 맑은 두 눈빛 속에는 예상과 달리 들끓는 분노도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도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바다나 흐르는 거대한 강물처럼 모든 것을 초월한 듯 고요하고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신비로운 무언가가 고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뿐이지요. 당신이 과거에 했던 그 말은 하나도 틀린 구석이 없었소. 권력을 줬던 당신의 그 더러운 욕망의 말이 무고한 나를 짐승처럼 팔아 먼 이국 땅에 처박아 죽이려 했지만 놀랍게도 내가 당신에게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똑같은 언어의 말이 결국 지옥 속에서 나를 구원하고 이 조선 땅으로 다시 살려 돌려보냈소. 서연이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자신의 품속 깊은 곳에서 맑은 소리가 나는 은전. 몇잎이 든 주머니를 꺼내어 바닥에 웅크린 한결의 거친 손에 조용히 건네어 쥐어주며 마지막 작별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이곳으로 나를 평생 마주칠 일 없는 아주 먼 곳으로 도망쳐가서 남은 생을 속죄하며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해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사시오. 나는 오늘부로 더 이상 당신이라는 사람을 내 마음에 두거나 핏대 세워 원망하며 내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소. 죽은 자를 향한 미련이나 원망은 결국 살아남아 숨을 쉬는 내 자신마저 스스로 갉아먹고 죽이는 짓일 뿐이니까. 한결이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회한으로 미친 듯이 파르르 떨리는 양손으로 서연이 적선한 그 은전 주머니를 꽉 받아쥐었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감히 고맙다거나 죄송하다는 변명조차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죄인처럼 푹 숙인 고개를 들지 못하고 천천히 몸을 돌려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찬란하고도 붉은 가을의 석양빛이 길게 내리쬐는 비포장. 흘길 위로 패배자처럼 멀어져가는 한결의 초라하고 쓸쓸한 굽은 뒷모습의 그림자가 한없이 비참하고도 길게 지면에 늘어졌습니다. 동네 담장 너머로 숨죽여 그 모든 극적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포구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처럼 깊이 통쾌해하며 하나같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렇고 말고 뼈를 깎는 지독한 고생 끝에 결국 달콤한 낙이 온다더니 그 옛날의 속담이 하나 틀린 게 없구먼. 착한 사람을 살리고 악한 놈을 벌하시는 그 모든 이치를 저 높은 곳의 하늘이 진즉부터 다 굽어 살피고 알고 계셨던 게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 한 채 서연이 천천히 돌아서서 자신의 널찍하고 아늑한 대청마루 위로 올랐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멀리 서해 바다를 핏빛으로 붉게 물들이며 타오르는 저녁 하늘의 장엄한 노을을 깊고 평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아버지 이진수가 다가와 자랑스러운 딸의 어깨를 크고 따뜻한 두 팔로 깊이 감싸 안아주었지요. 서연아, 널 지켜주신 하늘의 내 어미가 지금 저 노을빛 너머에서 널 다 지켜보고 계실 게다. 짐승 같은 역경을 딛고 제 발로 당당히 일어선 내가 얼마나 대견하고 또 자랑스러워 하시겠느냐. 이진수의 말에 미소 짓는 서연의 반대편 곁으로 어느새 단정한 양반과 아씨의 차림을 한 동생 옥분도 다가와 서연의 다른 한쪽 손을 사랑스럽게 꽉 마주 잡았습니다. 한때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짐승처럼 밧줄에 묶인 채 머나먼 청나라.
객주골방의 은전 몇잎의 노예로 무참히 팔려갔던 가녀린 조선의 여인이 갖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은 채 온전한 제 두 발로 우뚝 서서 평화롭고 당당하게 넓은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운 가을의 붉은 석양빛이 고요한 서해 바다의 푸른 수면 위로 무한히 넓게 번져나갔습니다. 죽음의 고난 끝에 마침내 스스로 일어선 지혜로운 자와 제 욕망에 눈이 멀어 짐승 같은 짓을 벌이다. 그 죗값을 참혹하게 치르는 비참한 자. 높고 푸른 조선의 하늘은 언제나 그렇듯 그 모든 세상의 오묘한 이치와 인간의 굴레를 말없이 묵묵히 위에서 굽어보며 지켜보고 있었지요. 옛 지혜로운 어른들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늘 입버릇처럼 이르기를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어도 하늘은 한없이 높아도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선과 악을 빠짐없이 세세하게 다 꿰뚫어 살피신다 하셨습니다. 살을 애는 저작거리의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거지 아이에게 베푼 그 작은 온정의 솜저고리가 훗날 자신을 살리는 가장 큰 목숨줄의 은혜가 되어 돌아왔고 죄 없는 남을 무참히 해치고 짓밟으려 몰래 파놓은 그 더럽고 깊은 구덩이에 결국 제 발을 헛디뎌 자신이 비참하게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혹독하고 뼈아픈 고생 끝에 반드시 달콤한 낙이 찾아오고 하늘을 속인 악행은 반드시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그 죗값이 제 몸으로 고스란히 돌아와 박히는 것. 이것이 수백 년이 지난 예나 수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이나 결코 변치 않는 절대적인 하늘의 엄중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장대한 이야기가 끝나가는 길목에서 한 가지 더 이 오래된 야담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며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 밖으로 내뱉는 그 말이란 것은 진정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여 살리기도 하고 아니면 멀쩡한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 피를 흘리며 죽이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나아가는 우리네 거친 삶의 여정도 결코 이 이야기 속의 삶과 다르지 않아 내가 가진 것이 없어 헐벗고 어려울 때 남에게 베푼 그 작고 하찮아 보이는 선의 하나가 돌고 돌아 언젠가 내 목숨을 총각에 구하는 산처럼 거대하고 큰 복이 되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자 법칙입니다. 그렇기에 남을 향해 시퍼렇게 칼날을 세우던 지독한 원망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들을 향한 넓은 용서를 스스로 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척박한 세상에서 거친 숨을 내쉬며 살아가는 자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도 꺾이지 않는 강한 일임을 우리는 이 서연의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